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만평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청와대 비아그라 외신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선정했다라는 제목이 있네요. 비아그라 구글 연관 검색어 한국 대통령 청와대. 예, 그 옆에 말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추락한 국격 왜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를 위해서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만평. 중앙일보입니다. 촛불 전국 이게 다 순실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최순실 씨도 역시 촛불을 다 들고 있네요. 네. 다른 만평. 세계일보 만평입니다. 특검 탄핵 검찰 몰려오는 센 놈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형세다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만평. 한겨레 만평입니다. 불쌍한 우리 영예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그룹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연계돼 있을까요? 만약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면세점 사업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만평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만평입니다. 결자해지 탄핵. 글쎄요. 스스로 세웠던 깃발을 스스로 뽑겠다는 뜻일까요? 예, 새누리당 전 김무성 대표의 행동을 만평으로 그려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전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상훈 기자, 조대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최순실 부역자 3인방 F4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문고리 3인방이 있다면 국정원에는 이른바 추모국장을 추종하고 있는 3인방이 있다는 얘기, F4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기사를 보면요. 이 3인방은 누구냐면 추국장이 최순실 씨 관련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에 개입된 4명의 최측근인 F4가 있고요. 그 위에 3인방이 또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3인방은요. 추국장과 A 지부장 1급입니다. 대공파트의 비수사단장 등 2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국정원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했을까? 바로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정권 실세가 뒤를 봐줬기 때문이다라고 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훈 기자. 청와대에도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문고리 3인방이 수석 비서관들이라든지 비서실장보다도 더 힘이 세다는 얘기가 정권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모든 그 실세가 최순실로 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자, 국정원에도 최순실에게 충성하는 추모국장을 비롯한 3인방이 존재하고 또 이 추국장이 자신을 수족처럼 부리는 F4가 있었다. 네. 국가정보기관 조직이 최순실에게 장악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이 국민일보는 단독 보도인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 쪽과 관련된 게 국정원에 추모국장이 있었다라는 한 명 정도만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이미 거의 이제 부역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청와대 최순실과 관련된 아주 주요 보직의 국정원 내에 있어서 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밑에서 하수인처럼 돕는 4명. 여기는 이제 F4라는 이런 식의 이제 드라마 이 정도 보니까 파트를 나눈 거 보니까 굉장히 핵심 파트들이거든요. 4명의 담당 파트가 국내 정보 분석 파트,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담당, 공무원 쪽으로 뭔가를 알 수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아주 고루고루 배치되어 있는 걸 봐서는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기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국장급, 그러니까 1급 이상은 사실 고위직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도 아니고 국정원인 만큼 청와대에서 직접 인사관리를 하는데 이 추모국장을 비롯한 이 3인방과 F4가 초고속 승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국정원장조차도 제치고 청와대 민정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최순실에게 직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국정원장도 이들 눈치를 보면서 슬슬 밀렸다는 거예요. 권력 싸움에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가능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이 추국장을 뿐만이 아니라 추국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임 원장이 오더라도 오히려 혼수를 둘 정도로 그런 뭐 예. 역할을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최순실이 이런 국정원 쪽에 있는 파트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예.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오랫동안 관련돼서 전횡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이런 부분을 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에 도움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동태를 금방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장악하려고 했었고 거기서 예. 나온 정보를 통해서 본인의 이권 같은 부분들을 챙겨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렇다고 하면 정말 당사자들은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이것을 의혹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정원 기관 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실체라든가 팩트를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장이 이 추모 국장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새로운 나온 건 없고 오히려 국민일보 저 기사가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이 이제 추정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간부들, 전직 간부들 내부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 과거부터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과거에 국정원 로고 관련해서 그런 것도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최순실 씨와 연계가 됐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국정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원칙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 국정원 3인방과 F4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국정원에서 전횡을 일삼았을까?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뒤에 전 민정수석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지금 우병우 사단이 그 위에 예. 차장급에 지금 포진돼 있고 이러는데 사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비대칭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예. 이병호 원장이 밝혔듯이 내용을 확인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믿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최순실 사건이 쭉 나오면서 예. 그나마 그래도 저는 좀 마음이 그래도 이 정도는 예. 되니까 좋겠다는 게 국정원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온 건데요. 국정원하고 경호실에서 관련됐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국정원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씁쓸합니다. 예, 다른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국정원은 국가 정보 안보를 다루는 핵심 부처입니다. 여기에까지 최순실이 모두 장악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이미 잡은 게 하나 있는데 예. 한 이틀 전이죠. 그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관실 창성동의 별실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다 확보해 갔거든요. 예. 근데 특별감찰관실은 민정수석 산하에 있으면서 공무원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모든 첩보사항을 모으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특별감찰관실이 벌써 4년 정도 이 데이터가 축적돼 있었는데 제대로 일만 했더라면 이 국정원에 관련된 이런 등장 인물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을 아마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게 아마 증명이 될 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수사에 아마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3인방 F4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뒤를 봐줬던 것이 문고리 3인방과 민정수석이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문고리 3인방과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은 또 누구의 수족이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에 세계일보가 최순실을 17년 동안 이제 기사 차량 운전을 했던 김모 씨의 증언 단독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문고리 3인방이 누구의 사람이었는지 명확히 좀 드러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쓸 때 보면요. 밤새도록 하지. 그렇게 나 나와. 그래서 나 나중에 내한테 보낸다니까. 너 데리고 나오라고. 그걸 나누면은 정 실장이 보고, 그 다음에 손실이 보고 이제 붙일 거 다 붙죠. 제 가들 말잖아. 네? 의원님 위에 정 실장이고, 정 실장 위에 최순실이야. 최순실이 되니까 의원님 제 꼴찌가 하라면 하라는데. 바깥은 말이 맞네요. 바깥은. 맞죠. 아이. 그때부터 계속 그랬더라. 손실이 대장, 그 다음 정근에 박의원은 골프. 그 사람은 그냥 실컷 내놓으면 정년회가 고치면은 손실 그건 안 돼. 이러고 고쳐가지고 딱 갖다 주면은 그대로 갖다 이제 대무점에 얘기하는 거죠. 정호성이, 안봉건이, 이재만이, 이춘상이 전부 손실이기 하고 그 정실장이 뽑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종으로 보면 돼요. 이 사람도 종이지 완전 종이 아니라
뭐 연설문도 그렇고 뭐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저가 보고 하지 야들은 일체도 간섭 못해요. 못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요. 종이라고. 죽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반발하면 그 끝이라. 그러면 이 운전기사 김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정원에 3인방이 있었습니다. 추모국장을 비롯한 3인방이 있었고 추모국장 밑으로는 또 F4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봐주던 사람들이 문고리 3인방이었고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자, 문고리 3인방은 운전기사 김 씨의 주장을 들으면 최순실의 종이었습니다. 결국 국정원의 이 3인방과 F4는 모두 최순실의 종들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 갑니다. 예. 아까 저 순이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 정윤회 그 순서가 이제 확실히 된 것 같고요. 예. 저 말이 맞다면 지금 이제 현재 여기 와 있던 것이 그러면 공권력의 사유화가 된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좀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나가실 수 없는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왜 명장이라는 건 자기 장수를 잘 써야 되는데 장수들이 농락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 예. 이건 책임감을 벗어났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최순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 건가요? 설마 국정원까지 저러게 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모두 설마했던 예. 것들이 다 사실에 근접한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련된 증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관련해서 마녀사냥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돼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진술을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교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객관적으로 반 부분을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최순실 씨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술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의혹이 터져나가는 중심의 결론, 귀속 주체, 이익의 귀속 주체는 다 최순실 씨 일가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사람을 시킨 것도 당연히 최순실 씨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최순실 씨 게이트가 터져 나왔을 때 우리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최순실 씨에게 장악됐구나. 라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청와대도 장악이 됐고 청와대 너머에 있는 국정원도 장악이 된 것이다라고 자꾸 기사가 이제 이렇게 되면요. 30일 날부터 이제 국정조사 시작되는데 기관 보고 대상이 분명히 국정원이 될 거고요. 다음 대선 주자들의 이 공약 사항 1번으로 국정원 개혁, 2번 검찰 개혁. 이게 이제 아주 도식처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놓으면 이번에 선명하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정원까지 최순실 씨의 마수가 뻗쳤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어서 좀 자세히 좀 해봤습니다. 그 밑으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도 이미 최순실 씨에게 장악됐다. 청와대 안방을 최순실에게 내줬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을 들고 간 심부름꾼 역시 최순실의 남자였습니다. 휴대폰을 닦던 그 이영선 행정관이 바로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자료를 직접 건네줬던 심부름꾼이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발 기사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서류 뭉태기를 가지고 또는 이메일 형태로 최순실에게 정보를 줬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또 다른 한 축으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인편 전달을 책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07년부터 박근혜 당시 의원을 경호하던 경호원이었습니다. 그 뒤 대통령 취임돼 경호실로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 부속실로 배속이 됐고 저렇게 휴대전화를 닦아서 최순실에게 건네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문고리 3인방도 최순실의 종이라고 전부 그 밑에 행정관들도 그렇고 전부 최순실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 최순실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그리고 2007년, 2010년 대선 때 보면은 기자들이 봤을 때 대통령을 돕고 있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 드러난 사람들이거든요. 의원이든가 아니면 당 직원. 근데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데 도대체 누군지라고 보면 기자들도 모르고 주변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만 하면 모두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나왔었고 더더군다나 정윤회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얼굴조차 보기도 어려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에서 물어보면 모르겠다, 누군지 모른다, 아니면 얘기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다 최순실 씨와 관련됐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영선 행정관, 전 행정관도 마찬가지고요.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 진짜 소나기에서 놀아난다, 심지어 꼭두각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당연하겠죠? 뭐 그런 의심은 했겠지만 예. 뭐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윗사람을 파는 거죠.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예. 그것을 대가로 주변에 내가 지금까지 가까이 했던 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각 어떤 기관에 파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람들을. 새누리당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서로 그냥 같은 직책으로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일거일적 사기꾼 두목한테 이것을 보고 직보하는 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현상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이제 뿌리 뽑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개혁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을 들고 간 심부름꾼이 바로 이영선 전 행정관이었고 대통령의 의료, 마사지 또는 운동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윤전추 전 행정관, 최순실이 즐겨 다니던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였습니다. 자, 대통령의 정신과 몸을 최순실이 모두 지배했다라고 하는 운전기사 김모 씨의 얘기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는 대목입니다. 직접 우리 운전기사 김모 씨의 얘기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쓸 때 보면요, 밤새도 가야지. 그렇게 나 나와. 그래서 나 나중에 내한테 보낸다니까. 너 데리고 나오라고. 그걸 나누면은 정 실장이 보고, 그 다음에 손실이 보고 이제 붙일 거 다 하겠죠. 제 가들 말잖아. 네? 의원님 위에 정 실장이고, 정 실장 위에 최순실이야. 최순실이 되잖아. 의원님 제 꼴찌가. 하라면 하라는데. 바깥은 말이 맞네요. 바깥은. 맞죠. 아이, 그때부터 계속 그랬더라. 손실이 대장, 그 다음 정문에 박의원은 골프. 그 사람은 그냥 실컷 내놓으면 정면에 고치면은 손실 그건 안 돼. 이러고 고쳐가지고 딱 갖다 주면은 그대로 갖다 이제 대무점에 얘기하는 거죠. 정호성이, 안홍거리, 이재만이, 이춘상이 전부 손실이기 하고 그 정실장이 뽑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종으로 보면 돼요. 이 사람도 종이지 완전 종이 아니라. 뭐 연설부도 그렇고 뭐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저가 보고 하지. 야들은 일체도 간섭 못해요. 못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최순실이 종이라고 보면 돼. 종이라고. 죽으면 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방관하고 그거 끝이라. 저거만 해도 뭐 자기 아주 공주인지 아나 봐?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이상한 걸 부탁하는 모양이지. 그 공주인가 할 때 언제쯤 했었게? 그것도 한 2000년도 되는 것 같아. 같이 순실이하고 저 엄마하고 타고 가면서 순실이가 전화하고 가는 데니까 전화하고 끝나고는 엄마 자기가 아주 공주인지 아나 봐? 그래서 잘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종이 아니라 최순실의 종이야 종. 문고리 4인방에서 이제 3인방이 됐습니다. 3인방. 게다가 그 밑에 있는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대통령을 지금까지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종이어야 하는데 종이란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박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최순실을 모시는 사람들이 전부 박 대통령 주변에 배치가 된 겁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 최순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도구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그 이 말 자체가 본인이 공주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만 보더라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게 드러나고 공주는 있는데. 난데 말이야. 예. 이런 뜻인가요? 그런 얘기가 본인이 공주 위치가 아닌데 공주처럼 나한테 뭘 부린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게 숨어져 있는 거고요. 최순실 씨는 아마 이렇게 단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빼놓으려는 것보다 이 사람을 정말로 대통령을 만들어서 내가 그 큰 이익이 달성되는 만기하는 순간에 모든 이익을 한꺼번에 가져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손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왜냐하면 십몇 년을 그 측근들을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놨고 준비는 다 돼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였는데 방점을 찍은 거였어요. 그러니 뭐 깔아놓은 상판에 이제 내가 집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사람들 다 내 말 따르고 다 내 사람이 심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는 도구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좀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최순실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통째로 넘어가는 형태로 서서히 준비가 되어 왔다는 사실까지 좀 이렇게 느낌이 와서 너무나 무서운. 근데 이제 쭉 보면요. 전직 대통령의 일화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DJ 대통령 같은 경우에 측근들이 동교동계가 절대 선출직에는 안 나가겠다고 투표 전전날인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YS도 마지막에 그 아들 문제로 이제 뭐 사건들이 이제 하고 있을 때 문정수 민정수석이 여러 수석 같이 있는 데서 보고를 한답니다. 근데 다른 수석들이 이제 뭐라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YS가 뭐라 그랬냐면 민정수석은 저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야. 보고해.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에 대통령들이 주변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그런 것들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최순실 소나기에 올려져 있었다. 국가정보원까지 청와대까지 나 기가 막힙니다. 자, 박근혜 공부 모임도 최순실이 관리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03년부터 공부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98년에 대구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 최순실에 의해서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이 됐고 그 핵심이 바로 이 공부 모임인데 한때는 이 공부 모임을 최순실 씨가 주도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자에게 당시 10만 원 안팎의 거마비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10만 원이면 지금으로 보면 좀 한 20, 30 정도는 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공부 모임이 좀 더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때는 최순실 씨가 뒤로 물러났고요. 이때부터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이 공부 모임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안 전 수석 역시 최순실 씨가 그랬던 것처럼 참여자들에게 돈 봉투를 줬는데 최순실 씨가 줬던 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공부 모임을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은 과연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을 것인가? 안종범 전 수석은 최 씨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를 보면 2007년부터 이미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공부 모임을 주도해 왔거든요. 이 모임의 최초 주도자는 최순실 씨였거든요. 근데 모른다?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상식적이고. 그러나 지금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공부 모임에 5인 공부 모임인데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이 5명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꽤 중요한 요직들에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대선 끝나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멀어지면서 그냥 연구원장으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꽤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중에 한 분이 최순실과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래저래 한 얘기 중은 그분 말씀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사실 들어봤으나 실제 본 적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 공부 모임의 멤버 중에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대면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인상이 대면은 하지 않았어도 존재는 알 수 있어요. 즉 공부 모임이 열렸던 사무실이 이제 신사동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는 그 사무실 아닙니까? 최순실 소유로 된. 도대체 여기 이 사무실은 누구 돈으로 얻은 거냐? 여기는 그거를 알면 안 되는 거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걸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를 수도 있다. 아니, 뭐 참석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교수들이 이제 각 정치 지도자들 대권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든가 측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최순실 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누군가는 시켜야 됩니다. 뭐 교수들을 이렇게 뽑아와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정책 토론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좌관 3인방이 이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뒤에서 숨어서 리모트 컨트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지금 공부도 하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도 지금 뭐 1000명을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 전문가 집단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올해서 가서 뭐 차기 유력 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불러서 한다니까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와서 지금 토론을 이 했겠죠. 교수들이 뭐 잘못했다라고 저희들이 교수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부 모임을 최순실이 처음 만들고 주도를 했고 그 이후에 안종범 수석이 주도해 갔는데 두 사람이 서로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기사를 좀 하고 있는 거. 뭐 교수들이 글쎄요, 뭐 죄를 꼭 따지면 따질 수 있겠네요. 제대로 보필하고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켜드린 죄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그 정도 선에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억 DMZ 평화공원 사업도 최순실 손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문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 최순실이 마술을 뻗쳤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서 잠깐 국정원 개입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대북 사업에도 이렇게 최순실이 마술을 뻗쳤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핵심적으로 발표가 됐던 DMZ 평화공원 사업이 K스포츠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K스포츠 사업은 문화융성, 체육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 아닌가요? 여기가 왜 DMZ 평화공원 사업이 여기에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일단 그 노력의 결실을 얻는 이제 만기가 되셨으니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막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취임할 때부터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권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큰 그림을 짜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최순실 씨가 핵심에 있는 회사들이 다 요직 핵심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설마 2014년 저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혔던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사업을 이권 사업으로 보고 저게 원래는 평화 통일 대북 사업 아닙니까? 저거는 이권 사업이 아닙니다. 저거를 이권 사업으로 보고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DMZ 평화공원도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그런 사업적인 그렇게까지 지금 막 상상이 가는데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그런 계획 자체를 정부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 통해서 그런 드레스덴 선언을 하고 그 계획을 만들어라. 그리고 돈을 모아라. 그리고 내가 뭔가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빼먹겠다라는 심선으로 같았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커다란 비즈니스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지금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국정원 부분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원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일을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벌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통일부, 문체부, 그다음에 지금 이대 관련된 교육부 이 내에도 국정원에 버금가게 최순실과 관계된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원 내지 뭐 검찰은 딱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 DMZ 평화공원 설립 문제까지도 이권 사업으로 보고 탁 뭔가를 빼먹기 위해서 드레스덴 선언에 이걸 넣은 그 순간부터 이미 이 거대한 사업, 사기 프로젝트는 시작이 됐다.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뒤늦게 했다라고 사실은 믿고 싶습니다. 잠깐 이제 우려가 했던 게 최순실이 단지 스포츠 문화계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문제까지도 혹시나 건드린 건 아닐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안민석 더민주 의원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최순실이 록히드 마틴 회칭을 6월에 만났다. 사실 이거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뭐 린다김이 관련돼 있느니 최순실 씨가 여기 린다김과 친해서 어떻게 했느니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방 문제까지도 최순실, DMZ 평화공원 국방 문제까지도 이렇게 최순실 씨가 관여를 했다니 글쎄 사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국민 사기극인 것 같습니다.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록히드 마틴사가 2010년부터 15년까지 무기 계약 체결액이 그러니까 15년까지는 8천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15년부터 21년까지 계약한 거 보면은 최소한 12조 이상, 그러니까 10배, 한 15배 정도 급등한 것이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운틴 측과 결탁한 의혹이 있어요. 파헤치고 있고요. DMZ 평화공원 사업, 대북 사업입니다. 뭐 이거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평화 사업, 평화 프로젝트라고 봐야겠죠. 이거에 이어서 국방의 핵심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최순실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 뭐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게 어떤 의미성을 갖는 게 록히드 마틴이 뭘 만드는 회사냐면요. 사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기까지 지금 이어지는 전투기 사업 말고 사드까지. 거기까지 만약에 이게 연관성이 있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이게 나라는 그 구호가 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일까요? 저는 이게 의혹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예.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원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면 예. 당사자하고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당사자들이 만난 적이 있느냐, 만나서 뭔가를 논의했느냐, 만났냐 하나. 두 번째로는 만난 이후에 뭔가 결과가 생겼느냐. 예. 두 가지가 다 이렇거든요.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그 이후의 시점에 로키드 마틴사에 관련된 정부에 관련된 금액이 늘었어요. 16배나. 그러면 뭔가 이때까지 최순실 씨에 관련해서 접촉하고 뭔가 있었던 거는 전부 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예.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로키드 마틴 측에서는 최 씨라든지 린다 김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안민석 의원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아까 DMZ 평화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로키드 마틴사는 이제 뭐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최순실 씨를 보면 돈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관여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국가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외국계와 관련된 것은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속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제 한계라고 봅니다. 자, 이제 뭐 승마, 뭐 2대 입학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 선을 넘어서서 이제 국가 안보와 국방 또 대북 평화 통일 문제까지도 모두 자신들의 이권 사업으로 만들려고 했다. 예, 사실이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주제를 좀 넘어가세요. 청와대 의무실에선 성형 시술을 못한다. 전문가 의자 혼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입 의약품과 관련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엠나 5% 크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해명은 그렇습니다. 주사 맞을 때 덜 아프라고 솜에 바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주사 시 솜에 바르는 건 소독제지 이것이 마취 성분이 아니다. 대부분 이 크림은 성형 시술에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로 활용하는데 고산병 약은 별도로 있는데 굳이 비아그라를 청와대가 가져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반 주사와 배곡 주사도 경호원들의 건강관리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건강관리보다는 노화 방지 목적이 큰 미용 제품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애토미데이 트리프로즈라는 이 약품이요. 이 약품도 기관 삽입술 등 응급용에 쓰려고 청와대는 구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의무실이 직접 나서서 그런 어떤 청와대에서는 성형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료계는 굉장히 간단하게 성형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적극 해명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이 주사제 얘기, 비아그라 얘기, 또 제2의 프로포필이라고 하는 이 애토미데이트 리프로즈, 이 약품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청와대 해명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일단 약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 약을 만들었을 때 그 약이 목적이 있는 약들이었는데 그 목적과 다른 데 쓰겠다고 청와대가 구입을 하니까 그럼 주목적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제가 이 선표를 쓰겠습니다. 요상한 목적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 요상한 목적을 쓰는데 왜 이 청와대는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부차적인 목적을 위해서 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그런 해명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문제는 그 약 하나하나를 그럼 과연 어디다 썼는지를 설명이 없었어요. 비아그라를 썼습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를 썼는데 안 썼다고만 얘기했거든요. 가져갔었는데 자 그걸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지금 이 설명이 뭐하고 비슷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청와대 해명 중에서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만 강조를 했지 그럼 관저 집무실에서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설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이 약을 구입해 놓고서 구체적으로 이 약들이 어디에 사용했다. 그리고 언제 누굴 위해서 썼고 어떤 용도로 썼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의 설명 아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의혹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세간의 의혹은 뭐예요? 저 약품들이 어디에 쓰였다는 그걸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저 약품이 막말 말해서 이상하게 원래의 목적이 아닌 정도로 청와대가 사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원래 목적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거죠. 왜 그걸 도대체 사갔고 어디다 썼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청와대 설명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의혹이 비아그라가 어디 필요한 거예요? 예, 청와대. 원래 비아그라는 게 자체가 심혈관계를 예. 확장해서 이 순환을 좋게 하는데 예. 사실은 남성의 그런 어떤 발기를 뭐 성기능 보조, 보조를 보완 뭐 쓰긴 그런 거죠. 하는데 예. 고산증에 이제 아프리카 때 이제 구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등산 산악인이 예. 이걸 추천해서 이제 썼다는 게 이제 정설로 와 있는데요. 예. 이거 보면요, 뭐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 자 MB 때도 연설을 못할 정도로 폐렴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예. 연설을 못했어요. 3분 이상 뭘 얘기를 하면 기침을 하는데 예. 그때 무슨 약 썼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 자 DJ 때도 그 대퇴부랑 굉장히 아프신데 우리가 무슨 약 썼는지 예.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무슨 약 쓰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몰라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게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는. 예. 대통령이 쓰는 이 약 자체도 이 국가 기밀인데 이게 왜 버젓이 돌아다니죠? 시스템 붕괴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추스릴 수 없다면 그 추스릴 수 없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얘기를 해주셔야 추스려지는데 예.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해명인데 지금 그것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약품도 뒤져보게 되고 또 그날 최순실의 단골 의사가 진짜 어디 지방 출장을 갔는지 골프를 쳤는지 그 병원이 정말 휴진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그동안 발표했던 것과 다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 병원도 매주 수요일 휴진한다고 하는데 휴진을 한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고 또 프로포폴을 썼던 적도 나오고. 그렇죠? 네, 당일날 쓴 걸로 지금 예. 나왔죠. 당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4월 16일 월요일날도 프로포폴이 한 병 나간 게 이제 확인이 됐고. 실제 재판에서도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더 괘씸죄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선처해주지만 뭐 회초리 한 대 맞을 걸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해서 더 엄벌에 처하거든요.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관련돼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를 하고 회초리 한 대만 맞았으면 될 것을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안 밝혀질 것까지도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직도 청와대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청와대에서요, 최순실 단골병원에 지원을 해줘라라고 산업자원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열린 이 산자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최 씨 단골병원을 운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시술에 관여했던 김영재 원장 일가가 소유한 Y-제이콥스 메디컬의 산업부가 15억 원 정도의 R&D 자금을 지원하라라고 누가? 바로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을 해왔다라고 누가? 주영한 산업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그러면 왜 산업부에 최순실의 단골병원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그 이상한 거죠. 끊임없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최순실 씨가 그런 정도의 국정농단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부 부처 내 각 부처에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하나의 실마리로 청와대가 산업부에 지시를 하면 줘라. 그럼 산업부 쪽에서는 정상적이라면 그걸 왜 줘야 되냐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R&D 자금이에요. 예. 줘라 하면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공교롭게도 그 지원금을 받은 그 병원이 최순실 대통령과 또 관련돼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해상충 중에서도 보통 이해상충이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성형과 미용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뭐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R&D 자금을 주는 거 전혀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왜 하필 최순실의 주치, 그러니까 단골병원이고 대통령에게 뭐 처방을 했던 비선이라고 불리는 김영재 원장 소유의 회사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이름은 산업자원부이기 때문에 또 담당 부처는 경제수석실이란 말입니다. 당시 경제수석이 누구냐? 안정범이다 이거죠. 그러면 뭐 라인이 쭉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안정범은 최순실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거짓말이죠. 코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서로 모른다. 이제 분명히 작전을 짜고 들어갔는데 하나씩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도 지금 뭐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진짜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서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직을 보호한다는 생각보다 나라의 영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줄기세포 치료 의혹이 너무 궁금해서 기자를 사칭해서 차암 의원 병원장을 인터뷰한 20대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일도 좀 있네요. 온 국민의 관심이 최순실에게 쏠리다 보니까 정말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주사를 맞은 것이냐 안 맞은 것이냐 이게 너무 궁금해서 평범한 20대 직장인이 기자를 사칭해서 차암 의원을 찾아가서 병원장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국민이 나선 건가요? 예, 이러지는 마시죠. 예. 자, 잠시요. 추미애 더민주 대표의 헛발질 발언들 조아라 아나운서가 정리인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회도 참 시끄럽죠. 혼란을 수습해야 할 여야 지도부는 마땅한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독설만 쏟아내기 바쁜데요. 이정현 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장기 공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박원순 시장이 살수차에 물 끊겠다가 아니라 청와대에 식수 끊겠다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까? 새누리당 표가 있어야지만 탄핵이 된다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발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받들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다.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 따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수인이 되어달라. 배신자가 되달라. 변절자가 되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되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연이은 실책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청와대가 계엄령 카드를 검토 중이란 발언을 해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또 최근엔 박 대통령이 미용에 2천억 원을 썼다며 말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뒤늦게 액수에 착오가 있었다며 추 대표의 발언을 정정했는데요. 매번 아슬아슬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추 대표가 엑스맨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다르크라 불리던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은 어디로 간 걸까요? 대담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시 좀 얘기 들어오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성걸 국제부장의 얘기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의 주름살. 기자회견을 자주 하고 국민 앞에 설하는 조언을 수백 번 했던 사람들은 자괴감이 든다. 국민을 위해 일하다 생긴 주름살과 흰 머리를 보여주며 멋진 할머니로 퇴임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만 꿈꾸는 것일까? 예, 백발로 퇴임하면 그것이 영광 아니겠는가? 굳이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해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의 주름살 칼럼을 잠깐 봤습니다.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공정성 문제 삼는다면 대면 조사를 당당하게 받는 게 어떤가라고 사설에 실려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본인이 통할하는 또 다른 국가기관인 검찰을 배척하는 구도는 볼성이 사납다. 박 대통령은 공고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킨 대통령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자꾸 검찰 수사를 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통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당당하게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매일경제신문 사설에서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퇴 의지 굽히지 않고 있는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 대통령은 대안 없이 장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우 교수님, 네. 최재경 민정수석이라든지 김현웅 법무장관도 상당히 지금 이제 사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모양이에요. 청와대가 여러 번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의 장고가 이어지는 것은 두 사람이 쉽게 대통령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최재경 민정수석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사퇴하겠다라고 할까요? 샌드위치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에 검찰의 최고위급까지 올라가서 지금 검찰 수사와 지금 대통령을 변호하는 예. 그런 역설적인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분의 어떤 성격상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물론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흑막 같은 것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저는 뭐 어떻게 제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적인 객관적인 어떤 그 현상을 봤을 때는 예. 그런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흑막이요? 뭐 그렇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퇴하겠다. 검찰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과 뭐 5일밖에 안 됐지만 임명장을 받은 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뭐 해임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압박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재경 민정수석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에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꼼수 전략에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석도 나오군 있죠. 예,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봤던 신망에 비하면 또 예상 밖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 속대만 너무 싸게 쓰려고 하는 느낌이 들죠. 사실은 그 비중에 비해서. 근데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의 자리를 좀 보게 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어떤 이 사찰이나 이런 전체적인 권력기관도 관여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을 자문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탄핵 국면으로 갔을 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논리 개발도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위치인데 민정수석이 어떤 판단을 모르겠지만 더 이상 대통령을 보호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걷잡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거는 더 이상 자기가 이 평생 검찰에서 일했을 때 그 검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사태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뭘 할래야 할 수도 없다라는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영하 대변인하고의 갈등설도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또 최재경 수석이 유영하 대변인하고 동급에서 놓고 보는 거는 너무 최 수석에 대한 결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뭐 전설의 이 검사 출신인데 뭐 서로 그런 급은 다른데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에 떠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최재경 수석이 지금 못 참아하는 부분들은 자기한테 지금 뭔가 정보가 같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장에 뭐 들어갔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청와대 발표하는 데서 뭐 이런 것도 몰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왜 사퇴를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왜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